이제 계속 진도 다르게 나가고 있죠, 그죠? 지난주 일요일이랑 그리고 목요일이 진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상당히 많이 끝을 냈거든요. 굉장히 협조적이다 보니 진도 지문이 막 쫙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 받으신 책 다들 펼치시고 아주 오고 있다라고 믿고 저는 시작을 해볼게요. 없어. 근데 1시부터는 있어. 예? 1시부터 있어, 1시. 날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날개. 날개를 달고 날아가자. 자살의 행위가 아닙니다.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뛰어내리는 거. 날자 날아보자꾸나는 자살의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시작. 새로운 희망을 풀어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서 길잡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날개가 필요했다. 어느 시기? 일제강점기.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팔다리 잘린 이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팔다리가 잘린 이 기분을 지식인에 비해 날개를 달아보고 싶구나라는 소망입니다. 현대소설책 펼치시면 되겠네요. 무기력한 내면 심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가 양산을 해낸 무기력이다. 일제강점기. 그런데 이 십자파자 계속 십자파자가 입에 붙어버렸네. 이 나라는 인물은요 다시 날고 싶습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 이쪽이다. 현실로부터 도피에다가 밑줄 다시 날아보고 싶은 충동은 분열된 자아를 통해 드러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움직임. 내면의 움직임은 뭐다? 이쪽이다.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해다가 밑줄 의욕적인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돼. 의식의 흐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모더니즘적 성격의 소설입니다. 전통적 소설 구성에서 벗어난 실험성이 특징입니다. 이해의 배경으로 가시죠.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지식인이 겪는 무력감과 밑줄이자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 겪는 무력감에다가 밑줄 왜 일본 놈들이 1920년대의 정책에서 유학의 길을 방해한 건 아니야. 일본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는 유학의 길은 열어줬지만 유학의 공부를 본국으로 돌아와서 써먹는 데 있어서 생활인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엄청난 제약을 두었거든. 그래서 머리만 커진 지식인들 무력감에 빠진다. 그래서 뭐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낍니다. 자아 분열의 의식의 흐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그런 의식의 흐름에 따른 형상화, 모더니즘 소설. 아내에게 예속된 나는 어두운 방안. 아내의 방은 햇빛이 들어오는데 나의 공간은 어두운 방안입니다. 어두운 방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요. 유폐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지. 현실로부터 도피에다가 밑줄 아내가 주는 약 먹고 그리고 아내가 주는 돈 받아 쓰고 아내가 부재할 때 아내 방에 내려와서 아내 화장품 가지고 놀고 앞쪽으로 좀 오면 안 되겠니? 고마워. 그러나 외출을 하게 됩니다. 외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의욕적인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외출을 통해서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왔구나. 미스코시 백화점을 올라가서요. 택하게 거리를 내려보거든요. 자신이 무기력하게 살아왔음을 인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식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살아왔음을 인식을 한다. 다시 날개가 돋기를 바란다. 날개가 돋기를 영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뭐다? 희망을 품어보는 밑줄이다. 자아 회복의 가능성에다가 밑줄. 근데 좀 장난질을 뭘로 많이 치냐면 절망과 체념이라서 날개 달고 뛰어내리기라고 하면 X야. 날개를 달고 날아보기야. 뛰어내리기가 아니라 상승의 날아보기라는 걸 기억해줘. 자아 회복의 가능성이야. 그래서 나랑 아내의 역할도 좀 들여다보면 전복된 성의 역할이야. 전복된 성의 역할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가 돈을 벌거든. 거기에 약간 기생하고 있어. 그래서 지배와 예속의 구도에다가 밑줄 그것이 바로 공간의 대비로 형상화해. 공간의 대비에다가 네오박스 형상화, 상징화. 이 문제는 하나 나올 겁니다. 1930년대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존재의 불안,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응축된 작품으로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이 되겠네요. 줄거리 좀 보고 가자. 생활력이 없는 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생활력이 없어지지? 시대가 양산한 무기력자야. 아내에게 의존을 하면서 어두운 방안에서 유폐된 채 살아갑니다. 어두운 방안 공간 기억해 주시고요. 아내가 외출한 동안 종이를 태우거나 이 뭐하는 짓이야 성인이. 이불 속에서 상상에 잠기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내방객 사이의 상황을 목격한 뒤에 충격을 받지. 나는 거리로 나서면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활기찬 도시 속에서 밑줄 자 활기찬 도시 속에다가 밑줄 철저히 소외에다가 밑줄 무기력하게 살아왔다는 걸 인식을 하죠. 옥상에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공간 옥상에다가 네오박스 미스코시 백화점의 옥상에 올라서 과거를 회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성찰적 자세를 보내지. 그래서 아내가 지금까지 줬던 약이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 아달린이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린 그는 아내와의 삶이 예속되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며 밑줄자 예속되었음을 자각해라는 줄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깨달은 나는 이제 뭐 해보면 되는 거야? 날개야 다시 돋아라. 밑줄 뺄게. 날개야 다시 돋아라. 자, 해볼까? 비상에 대한 멸망. 임재범이 부릅니다. 비상. 근데 진짜 맞아떨어지거든요. 비상 주인공이랑 임재범의 노래 속의 주인공이랑 이 나라는 인물이랑 되게 닮았습니다. 한눈에 보기로 가시죠. 어서오세요. 지르기 책을 사러 가셔야 돼요. 생활 능력이 없는 존재가 나다. 아내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아내에게 의존에다가 밑줄 저 신발장 위에 너의 책이 있는데 기현이도 책을 오늘 받아가야 되겠네. 자, 받아가시고 첫 번째 페이지 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의존된 유폐된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 도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싶다. 내면의 분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외출을 통해서 자아 회복의 가능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아 회복의 가능성도 밑줄 끄시고 이쪽 펴시면 돼요. 이쪽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아내는 나를 관리하고 주 통제하는 인물인데 전통적인 성 역할이 서로가 전복이 되었다. 나의 무력함과 예속의 상태를 드러내는 장치가 바로 아내야. 아내한테 구속되어 있지. 이쪽을 펴봐봐. 이쪽. 공간의 대비는요. 중요합니다. 공간의 대비에다가 별표 3개.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아내의 방은 외부 손님을 이거 들고 가야 돼.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경제 활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밝고 현실적인 공간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줘. 그래서 나의 방은 어둠의 공간이지. 어두운 내면 공간에다가 밑줄 정신적인 유폐의 상징이다. 정신적 유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두 공간이 뭐다? 아내의 공간은 지배하는 공간, 나의 공간은 예속의 공간, 그리고 현실과 환상, 외부 세계에 고립된 자아의 이분성이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나의 공간이다. 상징적 해석. 둘 다 이 페이지 광이랑 경호 둘 다 이쪽을 펴야 돼. 날개는 자아를 회복하고 싶은 의지야. 자아 회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유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어. 나도 날고 싶다고.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는 의지야. 의지에다가 밑줄.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포기와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빈대처럼 붙어서 아내에게 무력한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뭐를 바라보지? 금붕어를 바라봐. 그래서 금붕어가 너무 막 지느러미가 화려하거든. 얘네들이 막 물결치는 이 모습이 밑줄 끄자. 외부 세계의 생명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는 어떻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 자기 삶의 무기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붕어들의 금빛 날개짓을 보면서 나의 무기력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정오의 사이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뭐 나오겠노? 정오의 사이렌은 별표 3개. 플러스의 시간입니다.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사회적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약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야. 말 그대로 약동이야. 활기찬 도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동의 리듬인데 난 지금 옥상에서 무기력하다는 걸 깨닫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돼. 자각과 각성의 매개체가 바로 뭐다? 정오의 사이렌입니다. 그래서 자각, 각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적고 가겠습니다. 자각하고 각성을 하는 소리의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 감상의 포인트, 본문 중심에서는 빛이 검다. 이러는 옷은 외부와 단절된 자신의 삶이다. 외부와 단절 밑줄 끄시고 무기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검은색의 어두운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어두운 내면입니다. 무기력의 상태라고 생각해 주세요. 얼빠진 사람처럼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인식 밑줄 끄자. 희미해진 주체의 혼란스러운 심리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어 라는 거는 어떤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기억의 흐림에다가 밑줄, 자아의 부재에다가 밑줄. 어떤 제목이 붙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거야.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댕강하고 내 눈앞에 확 환상의 이미지로 밑줄 끄자. 심리적 충격에다가 밑줄. 나한테 지금까지 먹였던 것이 수면제라니. 그리고 예속관계의 파괴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야.
옥상에서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확 눈앞에 덮치는 것으로 아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에서 이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갈망. 그래서 뭐야? 날개야 다시 돋아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이건 구절도 밑줄 끄시고 잠재된 자유의지 폭발입니다. 잠재된 자유의지에다가 밑줄, 회복 욕망에다가 밑줄, 전환점에다가 밑줄, 상징적 클라이막스로 작품 마무리.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그렇구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옷이 없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가 나한테 옷을 사주지를 않아. 옷이 많은 아내와 대조되는 삶이지 밑줄 끄자. 아내에게 종속된 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내면의 독백이야 독백. 고백에다가도 밑줄 한번 떠주시고 독백입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되겠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인간성 하나도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중얼중얼 입고 있는 골든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고 어머나 양복 입고 잔다고 자리옷에다가 밑줄, 통상복에다가 밑줄, 나들이 옷에다가 밑줄 이런 거를 전천후라고 하지. 그냥 이 한 벌 가지고 단벌 신사야.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가 되는 거구나. 그만큼 모든 것에서의 옷은 한 벌이구나 라는 결핍의 이미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그것들은 있잖아. 빛깔이 다 검은색이야. 흰색이면 빨아야 되니까. 빛이 검다에다가 밑줄 끄고 내 옷들이 다 검은색이라는 거에서 의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댈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밑줄 끄자.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의 부정적 상황 환기에다가 밑줄. 내 옷이 검은 이유는 뭐야? 아내가 안 빨려고 그러는 것인 것 같은데 그만큼 그 검은색의 옷이 나의 지금의 처지입니다. 내 부정적 상황입니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어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놉니다. 일본 남성용 속바지를 입고 산다라는 거에서 사람이 좀 비참하지 않냐?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라는 거에서 밑줄 끄자. 수동적에다가 밑줄, 소극적에다가 밑줄. 여보 저 지금 진짜 좀 집에서 속옷 바지만 입고 있으려니까 좀 그래. 나 좀 내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소극적인 삶. 속바지만 입고 사는 삶 그려보세요. 약간 염전 노예 같은 처지네요. 같은 옷을 입은 채 살아갑니다. 검은 옷이요.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손수건만 해졌던 볕이 사라져서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밑줄 끄자. 볕이 나갔는데 라면 시간의 경과에다가 밑줄. 아내가 왜 돌아오지 않지? 나는 요만이라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돼. 아내가 자기 방에서 놀고 있는 거 보면 기겁을 할 거거든. 그럼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에다가 밑줄. 그래서 내 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 그만큼 종속된 삶이야. 한 번만 더 밑줄 끄자. 종속된 삶에다가 밑줄. 아내 오기 전에 자기 방으로 꺼지는 거야. 내 방은 침침하다. 침침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간의 대비 나오겠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이런 낮에 낮잠을 잔다에다가 밑줄. 이런 게 이제 잉여의 삶의 상징이죠. 무기력함에다가 밑줄.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 사시사철 그냥 24시간 내내 이불을 개지를 않아. 이부자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 몸뚱이야.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반갑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불이 반갑다. 무기력한 자기와 동일시되는 현실. 무기력한 자기 동일시에다가 밑줄. 팔다리 잘렸으니까 그냥 몸뚱이의 인생에서 그냥 뒹굴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아내가 먹인 약이겠지. 약기운이겠지.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치까치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도 앓고 있겠지. 그런 때는 있잖아. 밑줄 끄자.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뭔가 하나의 상념에 막 빠져드는 거야. 나는 내 좀처럼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의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인물이죠. 이불 속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구의 학자가 현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그런 게 아니야. 완전 사념의 인간이 되어버렸어. 발명에다가 밑줄, 논문에다가 밑줄, 시에다가 밑줄. 이거는 현실이랑 동떨어진 공상을 하고 있는 거겠지. 공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의미한 행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타가 났으니까 무의미를 좀 기억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흐느흐느한 공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답답하다.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에다가 밑줄 어떤 유의미한 결실로 맺어지지가 않아.
그냥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는 거야. 온데간데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처럼 띵띵 찬 한 덩어리의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흐느흐느한 공기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 공기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발명과 논문과 시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허무함에다가 밑줄 그시고 무명의 헝겊, 메밀 껍질, 감각도 사라진 존재다. 한 벌의 신경이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신경만 남아있다는 거야. 감각만 남은 상태에다가 밑줄. 자, 이 부분 좀 감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묶어가지고 A로 처리를 해서 소수상 특징 물어보면 밑줄 끌게. 감각적에다가 밑줄. 그리고 무명 헝겊, 메밀 껍질,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그만큼 무의미하다라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비누처럼 다 부러진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은데 빈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불에 좀 붙어 있겠지.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겨울인데도 나오는 거야.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거야. 너무 괴롭지 빈대 때문에.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가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어.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다. 티날 정도로 끌고 나면 쾌감이 오기도 하잖아. 그렇게 홍보니 잠이 든다. 밑줄 뺄게요. 무의미하고 무료한 일상에다가 밑줄. 근데 그 빈대가 뭐야? 괴로움을 주는 존재니까 흔드는 애다가 물결 표시하시고 이 빈대 하나가 나에게 감각의 신경을 일깨우고 있구나. 너무 괴로움을 부여를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무의미한 잉여 중에서의 잉여구나라는 거에서 씁쓸합니다. 씁쓸해 넘어가서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밑줄이다.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의미한 것에 대한 적극적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꾸지르니까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어. 그냥 아내가 주는 약 먹고 아내가 주는 대로.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서 여보 나 여기에 취업을 좀 해볼까 이렇게 내었을 경우에는 아내와 반드시 의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아내한테는 뭐가 돌아올 것이다. 의논 밑줄 끄시고 꾸지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꾸지람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기 싫은 거야. 성가셨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에 의해서 통제된 삶, 예속과 지배의 관계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제발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그냥 게으른 게 좋은 거야. 게으른 동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철저히 아내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싶기도 한데 말이야. 밑줄 끄자.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인간됨조차 거부하고 싶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극에 그냥 약간 기생충이 되어버리는 인간됨조차도 거부하고 싶은 상태. 나에게는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줍고 낯설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야. 인간 사회에서 인간처럼 뭔가 행동을 하고 싶다면 내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있거든. 나 얼굴로 보면 이거 호모사피엔스거든. 근데 난 지금 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탈이 나한테 무의미하다라는 거야. 내가 왜 인간답지 않게 나 지금 기생충처럼 살고 있잖아. 기생충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간 되는 것조차 거부하고 싶어. 인간 사회 자체가 너무 낯설거든. 생활이 스스럽거든.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야. 서먹서먹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안 됐다 맞지? 외부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뒤에 거 밑줄이야. 극복할 의지도 없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걸 나타낸 구절이 뭐지? 야 이거 나한테 아무 소용없는 이 인간의 탈이지? 이것도 나 그냥 벗어버리고 나 그냥 기생충이야. 사회와 단절된 채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럽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력 부분으로 외출합시다.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나 외출을 해요. 이 외출이라는 이 행동이 엄청난 것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커다랗게 기지개를 한번 펴보고 아내 베개를 내려 베이고 벌떡 자빠져서는 이렇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느님께 흠씬 자랑하여 주고 싶었다.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ing연대 소극적 무기력에다가 밑줄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 저 너무 편안해요. 나는 참 세상에 아무 것과도 교섭을 가리지 않는다. 하느님도 아마 나를 칭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어. 이상스러운 게 뭘까? 그것은 체면약 아달린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이게 왜 있지? 외출하는 계기에다가 밑줄 아내의 화장대 밑에 이게 있단 말이야. 그게 있잖아. 너무 꼭 닮은 것이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에다가 네오박스 아내가 나에게 아스피린이라고 건넨 거 그것의 실체는 뭐다? 아달린이다. 그래서 네오박스를 좀 쳐놓자. 나는 그것을 열어보았는데 4개가 비어있어.
나는 오늘 아침에 4개의 밑줄 4개의 아스피린에다가 밑줄 끄시고 실제로는 뭐다? 아달린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잤다.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아내가 주는 수면제 약기운 때문에. 내가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말이야. 아내는 계속 나한테 아스피린을 주는 거야. 건강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다가 밑줄 조용히 짜져 있으라는 거지. 내가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자느라고 불이 난 것도 몰랐어. 이렇게 나는 잤단 말이야.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에 두고 아달린을 먹어온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밑줄 좀 너무 심하다에다가 밑줄 성가신 아내와의 싸움. 이제 그 아내에 대한 분노로 보여줘. 아내에 대한 분노에다가 밑줄 아내가 나를 속였어. 벼랑간 아뜩하더니 하마터면 나는 까무러칠 뻔했어.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 아달린이 없어졌다는 거에서.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갑니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어서 밑줄 끄자. 아내에 대한 실망에다가 밑줄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에다가 밑줄 인간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쪼록 아내와 관계되는 일을 일체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일체라고 하면 모든 것 길에서 까무러치기 쉬우니까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싶어. 양지가 바른 자리에다가 별표 좀 하나 쳐주겠니? 내가 아내와 함께 사는 공간에서는 늘 어두운 방은 나의 공간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양지가 바른 자리로 가서 아내에 대해서 깊은 사색,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밑줄 끄자. 내가 거처하던 방과는 다른 곳을 찾아 나섰어.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나는 길가의 돌창, 구경도 못한 지인 개나리꽃. 와,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대. 길가의 돌창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구경도 지금까지 못했던 개나리꽃이 이미 졌어. 종달새 소리도 처음 들어봐. 돌멩이도 새끼를 까는 이야기. 이러한 것만 생각해보자.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했네. 다행히 길가에서 나는 졸도를 하지는 않았다.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준 아내에 대한 실망으로 자의지로 외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벤치가 있네요. 나는 거기 정자를 하고 그리고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서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는 않아. 단 5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번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서 남은 6개를 한꺼번에 질겅질겅 씹어먹어버렸다. 질겅질겅 씹어먹어버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다가 밑줄 더 극악으로 가보고 싶은 그런 감정 나오잖아. 그지? 맛이 익살맞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 기다랗게 두었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어. 회탁의 거리에서 금붕어를 바라보는 장면은 진짜 유명하고 수능에서도 나왔는데 이 장면이 지금 나오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에 목득해. 그래서 좀 잘 봐야 돼. 생경한 지문이야.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어. 나는 계속 그냥 깊은 잠이 또 들어버렸네. 밑줄 아달린을 먹고 잠드는 나에다가 밑줄 외출해서 벤치에서 극악으로 가고 싶은 심정에 수면제 6알을 그냥 씹어먹어버린 거야. 내가 잠을 깨었을 때 말이야. 날이 환히 밝은 뒤야. 환히 밝은 뒤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루 24시간을 내도록 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풍경이 노랗게 보이지.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 또 생각이 집착이 되는 거야. 자유현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막스, 말사스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겁니다. 마도로스.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내게 뭐였다. 몇 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꺼지지 않는 분노라고 생각해줘. 아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답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지 않냐. 무슨 목적으로 아내는 나를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재우기만 했어야 했나. 이유에 대한 궁금증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를 밤이나 낮이나 재워놓고 그리고 아내는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나. 나를 조금씩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을 두고 먹어본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르겠어. 한 달 동안에는 진짜 아스피린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라고 애써 몰래 아내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밑줄 끄자.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에다가 밑줄 내는 무슨 근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아내는 밤이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먹은 게 아닐까. 아내가 먹은 것이 아달린, 내가 먹은 것은 아스피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참 아내한테 미안한 일인데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큰 의욕을 가졌다는 것이 참 진짜 안 된 일인데 염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해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 자, 그래서 미안해라. 나 괜찮아.
괜찮다. 그래도 전체 스토리는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 하면서 나는 그대로 경성역으로 찾아갔어. 경성역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실려 있는 줄 알았어.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입가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쓰디쓴 입맛 아달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으로 바라본다는 거다. 억울함과 혼란의 감정에다가 밑줄. 전체 스토리를 좀 알아주세요. 외출을 합니다. 커피, 그래, 쓰디쓴 맛을 가시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다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밑줄 끄자. 돈이 한 푼도 없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에게 돈을 주고 온 것을 잊어버렸네. 밑줄 끄자.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존재에다가 밑줄. 이렇게 스스러운 거야, 세상사가. 또 아득하였지.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저리 밑줄 끌게. 외부 세계에서 방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출을 했는데 말이야,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외출을 하게 되었는지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서 나왔는데 뭔가를, 돈도 없고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경성역으로 갔는데 일단은 말이지,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만 몇 시간 후에, 이거부터 기억해줘. 미스코시 옥상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옥상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공간에다가 밑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야. 이걸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왔네라는 것은 대낮에 도착을 했어.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옷, 이 부분 너무 중요해. 26년을 회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자아성찰이라고 적어봐봐. 자아성찰인데 자기 삶을 돌아봄에다가 밑줄. 그런데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서 나 10대 때는 뭘 했지, 20대 때는 뭘 했지, 30대 때는 뭘 했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26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했던 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어? 너 자신한테 물어본다는 거에서 약간 자아가 분열되는 상태지. 그만큼 이상과 현실에서 한번 느껴보자는 거야.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무기력한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워. 밑줄 끄자.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잖아. 자아인식을 상실했다.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스코시 옥상에서 내 삶을 들여다봤더니 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어.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는데 금붕어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별표 하나 쳐줄래? 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야. 참 잘생겼단 말이야. 너무 이뻐. 이쁜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의 무기력을 느끼는 거야.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도 좋아.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에다가 밑줄. 내리비치는 5월의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리고 지느러미가 있잖아. 밑줄 꺼봐봐. 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이 지느러미의 수유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라는 것은 몰입한 거야. 금붕어한테 몰입을 하니 등허리가 따뜻하네. 금붕어 관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늘하늘거리는 손수건의 모습이 어떻다? 지느러미의 움직임을 빗대어 표현을 하는. 그러니 이 하늘하늘거리는 그 금붕어가 나를 일깨워주는 거야. 밑줄 끄자. 나의 의식을 일깨운다에다가 밑줄. 등허리가 따뜻하다. 외부적 대상이나 자극으로 촉발된 나의 정서와 인식을 따뜻하다라는 감각적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붕어를 통해서 나가 의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야. 꿈틀거리기에다가 밑줄. 그리고 금붕어로 1차 자극, 회탁의 거리로 내려다보자. 회탁의 거리에다가 네모박스. 잿빛으로 막 뿌려놓은 것 같은 거리인 거야. 거기서는 있잖아, 사람들이 좀 피곤해. 피곤한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기에서 금붕어의 지느러미에 흐느적, 허비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피곤한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위의 분단이랑 금붕어의 이미지 좀 달리 생각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아리를 끌고 나도 저 해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겠네. 나도 저기로 내려가야지. 밑줄 끄자. 피곤한 현대인들의 삶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금붕어에서는 1차적으로 나의 감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회탁의 거리를 바라보면서는 피곤한 삶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을 해봐.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그때 내 눈앞에 댕강 밑줄 끄자.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에 대한 공포, 내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걸어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가 떠올라.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한 공포.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는데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의심이 돼. 불신과 의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는데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말이야. 아내에 대해서 일말의 실마리로 믿어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했나 기집질을 했나 정말이지 않은데 아내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나쁜 일을 하고 살지 않았어. 밑줄 끄자. 나는 나쁜 일을 안 했다에다가 밑줄. 이거 별표 한번 쳐주자. 우리 부부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절름발이에다가 밑줄. 이게 수능 지문으로 나왔었어. 별표 한번 쳐보자. 우리 부부는 절름발이야 라고 하면 은유적 표현이지. A는 B니까 그만큼 우리 부부의 사이는 맞지 않다라는 로또라고 하잖아. 하나도 맞지 않아 라는 거에서 절름발이로 빗대어 표현을 했어. 밑줄 끄자. 서로 맞지 않는 부부관계의 상징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우리는 개선될 수 없는 비정상의 관계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어 라는 논리로서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변해. 뭔가 오해를 풀 필요도 없는 관계인 것 같아.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우리는 그냥 묵혀놔야 되겠어. 왜? 절뚝거리면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맞지 않아.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까. 밑줄 끄자. 절름발이로 살 수밖에 없다에다가 밑줄. 절름발이라는 의미는 뭐야? 진짜 장애인이 아니라 비정상적 관계. 아내와 나는 비정상적 관계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도 돌아가야지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거의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은 회의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저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안 가고 싶은 거야.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고 미쓰고시 백화점에서 나의 26년을 들여다봤더니 26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정오의 사이렌이 울려주네요. 아내한테로 돌아가야 되는지 망설이는 내적 갈등의 순간에 정오의 사이렌에다가 별표 3개 정신 차리자. 사람들은 모두 내 할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은 약동의 이미지야. 닭처럼 푸드덕에다가 밑줄.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 부글부글 끓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활기 넘치는 약동의 이미지야. 수선을 떨고 있어. 그러는 찰나 그야말로 현란한 극한 정오가 되었잖아. 현란한 극한 정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1번의 별표를 좀 쳐봐봐. 내가 이제 각성을 하게 돼. 자각을 하게 되는 거에서 각성에다가 밑줄. 금붕어가 1차로 자극시켜줬지. 2차로 헥타르의 거리를 바라보니까 나도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저 거리에 나도 섞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내가 탁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아내한테도 돌아가야 되나? 우리 절름발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이게 숙명인데 그럼 아내한테도 돌아가서 그렇게 또 과거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내적 갈등을 하는 순간 정오의 사이렌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성의 새로운 삶의 태도로 전환의 계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 거리도 활기가 넘쳐졌어. 오전과 오후의 경계로 이제 과거와 현실은 탈출하자. 밑줄이다. 새로운 세계로 탈출해다가 밑줄. 좀 살아보자.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청각적 이미지로 정오가 울린 거야.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려워. 빈대야? 아니야. 겨드랑이가 가려운 이유는 그것은 있잖아.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인데 말이야. 오늘은 없는 이 날개 이제 사라진 날개지.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가 넘어가듯이 번뜩번뜩 거리고 있어. 말소된 페이지인데 이제 번뜩거린다는 거는 꿈틀거림이야. 희망이 꿈틀에다가 밑줄 끄시고 말소시켰다. 지워버렸는데 이제 다시 발음 안 되네. 딕셔너리가 넘어가듯이 번뜩번뜩거리는 나의 열정. 밑줄이자. 인공의 날개에다가 밑줄 있었어. 과거의 열정에다가 밑줄. 그런데 이게 사라졌다면 이제 그 자리가 가렵다는 거야. 가렵다는 거는 뭐다? 새로운 삶을 실천에다가 밑줄. 잊었던 나가 나라 보고 싶다. 희망과 야심이 살아났다에다가 밑줄.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겠지.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밑줄. 날자 한 번 더 날아보자.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한 번 더 날아보자. 활기찬 삶을 살고 싶은 의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 나는 꿈틀거리는 나의 자아의식 찾았다. 넘어갑니다. 현대소설, 단편소설, 심리소설, 모더니즘 소설. 의식의 흐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갑자기 아내의 모가지가 댕강 이러면 다 의식의 흐름의 소설이야. 대화의 따옴표는 하나도 없어. 완전 심리소설이야. 모더니즘적이지. 자아분열과 회복에 대한 욕망, 현실에서 소외된 인간 존재의 불안, 식민지 지식이 된 무기력한 삶.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본래의 자아를 되찾자. 과거의 열정, 인공의 날개를 기억해주세요. 무기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의 의지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작하자 깨달았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식의 흐름 기법, 공간의 대비는 무조건 나옵니다. 공간의 대비에다가 밑줄, 지배와 예속의 관계, 날개의 의미, 빈대는 뭐야? 나를 괴롭히는 존재, 금붕어. 이런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의 부조리와 탈출의 욕망이 드러나더라.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무력감, 인간 존재의 고립과 근대적 시각에서 형상화시켰고 당대 현실의 비윤리 그리고 왜곡된 사회상이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다. 시간적 공간이 1930년대였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만 기억해줘. 일제강점기의 시대 현실이 이런 무기력한 지식인의 양상을 만들어냈다. 하루 동안의 내면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필요했던 일제강점기 지식인에 비해 문제 진짜 괜찮던데요. 문제 풀어보니까 이거 수능 문제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 지문에 딱 해당하는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수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외부에 나왔던 기출문제와의 연관성은 다 있는 것 같고 아 이거는 장면이 아닌데 라고 싶은 것들은 제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금붕어를 바라보는 이렇게 좀 섞여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소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해당하는 선지들은 좀 보셔도 되지 않겠나. 너무 관련성 없다라고 하면 넘기지만 그래도 좀 골라서 보시면서도 이거 고를 수가 있다는 거는 제가 근데 39번의 옥상의 문제 이런 건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번 문제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38, 39, 36 이런 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넘어가서 네, 들어보면서 쟤네랑 좀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태평천하 나온다라고 하면 풍자니까 나올만 하겠지요. 식민지 조선의 태평천하라고 말하는 윤직원 영감에 대한 풍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희망은 뭐였을까? 우리 손주들이 막 가문을 제대로 막 빛내줄 거야 라고 희망을 했지만 그 믿었던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피검을 당했다라는 소식에 좌절을 합니다. 근데 워낙 좀 유명한 내용이고 해서 날개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태평천하도 뭐 나온다고 하면 나오지만 날개는 진짜 나올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가 아픔 아닙니까? 친일파한테는 태평천하라고 외쳐.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태평천하가 될 수도 있겠네. 오늘날도 말이야. 최만식의 태평천하는 1938년 잡지 조강의 천하태평춘이라는 작품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것만 좀 밑줄 꺼봐봐. 풍자 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모순된 사회 구조에다가 밑줄 친일파가 더 잘 사는 지배계층의 허위의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윤직원 일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여주니까 더 재밌어. 식민 현실에 무감각한 채 오히려 그 체제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밑줄 끄자. 자신의 이익과 안락에다가 밑줄 그런 인물의 모습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윤두껍이라고 얘기하거든. 희화화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주인공 윤직원 영감인데 일제를 찬양할 거거든. 그러한 현실에서 이 태평천하의 부잣집 자식이 왜 사회주의를 시대착오적 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되게 탐욕적이야. 반사회적인 태도를 일관을 합니다. 작가는 이들의 삶을 과장되게 묘사를 하고 그게 풍자의 기법이니까 서술자가 마치 칭찬하듯이 서술하는 반어적 기법 너무 중요해. 반어적 기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대 식민지 사회의 부조리와 중산층의 몰각된 현실인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지각이라는 거야. 몰지각의 현실인식을 신랄하게 평자를 합니다. 줄거리만 좀 읽어주세요. 윤직원 영감은 조선 말기 화적대에게 부친을 잃은 경험을 밑줄이자. 조선 말기 화적대에게 부친을 잃은 경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뭐를 사회주의 하면 불황당패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야. 그래서 친일을 하게 됨으로써 대지주로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인물이죠. 그는 일제의 권력과 결탁해서 고리대금업으로 재산도 불리고 돈으로 족보도 만들어서 몰락한 양반의 허세를 유지를 한다. 기생 춘심이에게도 마음을 품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재산의 증식과 보전에 있다. 그래서 춘심이한테 돈이랑 관련된 거에서는 인색해. 춘심이라 할지라도 윤직원은 손자들이 군수나 경찰 서장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의 출세를 열망하지만 큰아들 창식이는 막 그냥 컸어. 노름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을 하고 장손의 동수는 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거든. 이놈이 군수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일 희망은 누구다?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이 둘째 손자 종학이. 이게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제일 희망이야. 근데 말이야 일본 유학 중에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을 해서 경시청에 체포가 되었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전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막 충격과 분노에 빠지고 자신의 태평천하가 무너지듯이 허탈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끝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일제치하에 질서 있고 안정된 시대를 믿으며 이 태평천하의 부잣집 자식이 왜 사회주의 운동을 해? 라고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그리고 종학이도 버리려고 해. 종학이 그깟 자식 필요 없다.
이런 허위의식 속에 머무르는 지배층의 초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윤직원 영감입니다. 나온다면 인물과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인물의 특징, 윤직원에다가 밑줄 긋고 가자. 태평천,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데다가 밑줄 긋고, 그래서 부친을 잃은 경험 때문에 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밑줄 끌 때 반민족적에다가 밑줄, 비윤리적에다가 밑줄. 이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풍자대상 윤직원. 장식은 밑줄만 끌 때 향락과 무능에다가 밑줄. 종수도 집이 부자니까 주색에 빠자에다가 밑줄. 군수가 되기는 텄어 이미. 윤종학에다가는 그냥 긍정적인 인물이니까 이거 하나 밑줄 긋고 가자. 등장을 하질 않아. 직접 등장하지 않은 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중요해. 소설 전체에 등장하지 않아. 극적 전환의 핵심 역할에다가 밑줄 끄시고 경찰서장이 될 거라고 일본에 유학시켜놨는데 이놈이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해서 체포가 되는 것으로 윤직원 영감의 집안은 몰락을 합니다. 인력 거꾸는 우리 장면에서만 등장을 하는 아주 보조적인 인물인데요. 하층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인력 거꾼한테 진짜 이 등치도 큰 윤직원 영감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런데 하층민의 인력 거꾼한테 들어서 맡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돈을 안 줘. 밑줄 끄자. 지배층의 위선을 드러내는 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윤직원 영감의 인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줘. 인성질을 하지 윤직원 영감이. 겸손하지만 현실 감각이 있고 인물 대비를 통해 풍자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인물 대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력 거꾼이 플러스의 인물이라는 거. 겸손하게 쳐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겸손한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좀 봐주시고요. 인물 대비 구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학이가 여기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로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비판적 현실을 인식하는 인물. 나머지는 다 현실 감각과 무능하고 부패하게 살아가는 인물들. 구성 단계별의 정리는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지문에서의 발단만 밑줄 긋고 갈게. 윤직원이 인력거를 타고 등장해나가 밑줄. 그래서 춘심이 만나러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기생과의 교류를 꿈꾸면서 위험을 과시하지만 이거가 핵심이야. 이게 지문의 내용이지. 인력과 싹도 후하게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다가 밑줄 긋시고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전개 부분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위기 부분에서는 종수랑 창시가 컸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절정 부분에서 우리 지문인데요.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으로 일본 경찰을 체포해나가 밑줄 충격과 분노로 막 울부짖지. 그래서 결말 부분에서는 종학이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태평천하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이 인물은 어떻다? 식민지 질서에 안주하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감상의 포인트. 인물의 위선과 권위의식에 대한 풍자. 외양을 지나치게 꾸며 엄청 화려한 옷차림을 하지 자신을 되게 있는 사람처럼 꾸며내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인력거 싸게 대해서 인색해. 실제 행동은 치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력거꾼이 처분대로 해라 라고 해놓고 왜 요금을 받으려고 하냐라는 화를 내는 위선적인 인물이지. 시대 불감증과 허위의식을 폭로를 하자.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으로 체포가 되자 윤직원은 그것을 가족의 위기가 아닌 질서의 파괴로 받아들이고 격분을 합니다. 불안강패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다? 사회주의라고 벌벌 떨지요. 태평천하의 반어적 의미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 하나 내야 되지 않겠니? 식민지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울부짖는 것은 있잖아. 이거는 바로 뭐다? 왜곡된 질서에 불과하다. 서술자의 반어와 거리두기의 전략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어. 우리한테 경어체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친밀해지지. 독자랑 서술자가 서로 편먹고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서로 손가락질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밑줄 긋자. 인물의 외양과 언행을 과장에다가 밑줄 긋시고 위험있게 묘사를 하는 것 같지? 밑줄 긋자. 위험있게 보이게 묘사에다가 밑줄. 엄청 막 풍채도 좋아.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묘사를 하다가 하는 행동은 어때? 풍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실제 언행은 인력더 싸움에 대해서 인색하고 모습으로 풍자를 하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술자는 인물이랑 일정한 거리를 두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 독자랑 손잡고 윤직원 영감한테 마크를 날리는 거야. 비판적 시각을 유지에다가 밑줄. 그래서 풍자의 대상도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가 될 거야. 윤직원 영감에다가 밑줄. 근데 윤창식과 윤종수, 기생, 춘심이 다 어때? 전체적으로 몰락에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방탕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학의 부재와 상징성 직접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밑줄 끄자.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변화의 가능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체제의 탄압으로 희생되는 모습이야. 밑줄 끄자. 체제의 탄압으로 희생에다가 밑줄 경시청에 잡혀가니까. 그러니 밑줄 끄자. 사회 변화의 어려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해서 생각해보면 화적대에게 부친을 잃었던 윤직원 영감이 일제 질서를 공명한 정사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야. 식민지 수능의식의 전형입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의 질서를 비교를 하면서 왜곡된 현실인식을 비판을 한다. 오케이. 작품 읽기에서는 인력거사 26년도 장면 다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얘는 지금 다 작품 읽기에서 본문 내용입니다.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괴로워도 한번 읽고 말아버리자. 알았지? 제대로 한번 읽고 말아버리자. 그러고 나서 사수까지 나가는 목표를 채우면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옷은 위에다가 적어놓자. 안팎으로 윤이 지르지르지르 못이 진솔에다가 밑줄 한번 끄시고 윤이 막 지르르르르라는 거에서 화려한 외관이란 말이야. 화려한 외양이라고 적어봐. 화려한 외양. 이게 바로 부유함의 가시인 거야. 칭찬하는 것 같지만 기하와의 대상이야.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서 주경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 같지? 나중에는 깔 거야. 이게 반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줄 그자 부유함을 과시하는 윤직원 외모 묘사에다가 밑줄 계속 묘사 갈 거야.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 두었으면 직한 흰 버선에다가 와우. 운두 색깔한 마른 신을 조그만하게 신고 바른 손에는요 은으로 개다리를 만들어서 붙인 하류 개화장에다가 와 지팡이도 화려하고 왼손에는 34살 배기 묵직한 합죽선에 돈까지 밑줄이자 화려한 장신구에다가 밑줄 돈 있네 돈 있어.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1도의 방백일시 분명합니다. 1도의 방백일시에다가 밑줄 도지사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그런 것은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 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라는 거에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해줘. 윤직원은 우스꽝스러운 외양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데다가 밑줄 쭉 끄시고 윤직원 영감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야? 풍자하고 싶다는 거야. 꼭 좀 기억해줘. 인력거에서 내려온 윤직원 영감은 윤직원 영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이니까 잘 봐봐.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서 젖히고는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난끈을 염난끈을 풉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돈 주려고 하는 거지. 인력거 싸기 몇 푼이단가? 야씨 사투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에다가 밑줄 완전 서술자가 개입해서 우리한테 말을 거는 듯한 판소리 사설 어투잖아. 풍자에 뭔가의 어투, 뭐를 사용하고 있다? 판소리 사설 어투잖아.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이 서술자 나도 말이야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지 않냐? 경망스럽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까고 싶은 거야. 전라도 사투리로 좀 까고 싶은 거야. 그저 처분해 줍사요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에다가 밑줄 인력과 꾸준이랑 윤직원 영감의 감정선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저 처분해 줍사요를 별표를 좀 쳐봐봐. 허리를 굽실굽실 약간 겸손하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 함부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는 뭐야? 후히 생각해달라고. 넉넉히 달라고. 그래? 그럼 그냥 가소. 밑줄이다. 윤직원 영감의 몰상식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윤직원 영감의 인력거꾼을 짝짝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영남끈도 도로 비끄러맵니다. 아까 풀려고 했는데 비끄러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짜 싹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황당하지.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 몰라서 뚜렷뚜렷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긁적긁적 거리면서 그럼 내일 올까요? 내일 뭐하러 올래? 진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왜? 가뜩이나 귀찮게 잔말을 씹힌 데서 저기 안색이 변하고 있어. 말대꾸를 한다라는 거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나 이 편의 인력거꾼은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거 싹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모험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하는 수가 있겠는가.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도 뭔가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겠어.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자꾸 난처한 판이야.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이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그냥 돌아서 버리고 있네. 이기적 모습에다가 밑줄 인력거꾼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때도 아니고 허파가 터질 듯한 오늘의 벌이가 너무 무거웠거든.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서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어찌 되었던 간에 좌우간에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 밑줄 기자. 서술자가 인력거꾼의 내면 서술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인력군의 내면 심리를 다 서술을 하는 거야. 저 싹이요.
크게 가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자는 것뿐이었어. 인력구가 밑줄이다. 약자인 인력거꾼에다가 밑줄 싸. 아니 여보소 이 사람아. 윤직원 영감이 더러 역정을 내어서 하나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서고 있어. 도둑이 오히려 큰 상황, 큰 소리를 치는 상황. 자네가 아까 날대로 처분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 처분대로에다가 밑줄 알아서 싹을 정해달라고 후하게 쳐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알아서 너한테 후하게 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나는 너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해가 서쪽으로 나 부정 넘겼니? 이렇게 그냥 끝이 나는 거니 장면의 전환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예상치 못한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창식이가 집에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부모님 집에 잘 오지 않는 아들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듯이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야. 뭐 하러 오냐? 돈 달러 왔지. 또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전보에다가 별표 3개, 새로운 사건의 계기에다가 밑줄. 요거 표시 하나 발표하고 갈게요. 지체를 바꿔서 윤주사를 점잡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바꿔놓으면 두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것으로 아들이 오히려 점잡고 아버지는 경망스러운데 밑줄 그자 서술자의 풍자적 어조에다가 밑줄 편집자적 논평. 아까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앞부분에서의 편집자적 논평. 옷차림새에 대해서 결국에는 희화화시키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편집자적 논평.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 두 부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동경에서 정보 종학이 놈이 경치청에 붙잡혔다라고요. 가문을 지켜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외치는 소리도 크거니와 밑줄 기자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다가 밑줄 이런 거 다 뭐야? 과장의 해악의 희화화야. 밤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라는 거 궁디가 엄청 큰 사람이 떠오르지 않니? 그런 거에서 뭐야? 과장과 해악이야.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각 정도에 따라서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기둥그레졌지 한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겠어. 밑줄 기자 충격받은 윤직원 영감의 행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큼 종아기가 경시창에 붙잡혔다는 거에서 충격을 받은 거야.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리지 밑줄 기자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리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동물 같지 않니? 동물적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하는 거지. 웬 소리냐? 웬 소리야? 놀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에서 흥분을 하고 있어. 그놈의 동무가 친 정보가 본데 정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도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정보를 꺼내서 부친한테 올리는데 윤직원 영감은 채듯이 정보를 받아서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고 있어.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사의 서사 민서방이가 번역한 대로 읽고 있어. 밑줄 기자 윤직원의 무식한 풍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1어는 못 읽는다는 거야. 그 일제강점기에 찬양하고 있는 1어를 왜 안 배웠겠어. 그지? 무식해서 그렇지.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공 이게 무슨 소리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데요. 사상관계라니 사회주의의 장미를 넘어갑시다. 윤직원이 싫어하는 사회주의 운동 왜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그만큼 충격받았다는 걸 계속 몸짓을 좀 과장되게 묘사한다는 걸 생각해줘. 희야화야.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몸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멍했다면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에 수천 길 밑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으로 정신이 아찔해.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가 안전할까라는 것이 걱정이 돼서가 아니야. 종아기 걱정이 아니라 뭐다? 집안에 대한 걱정이겠지. 윤직원 영감은 심한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의 길보다도 더 천길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뭐야? 무서운 거야. 적대감이지. 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별표 하나 치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예언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고사의 이름인데 진나라의 진시황이 있잖아. 이 진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은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뭐를 만들었지? 그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만리장성을 쌓았어. 근데 그 호자가 누구였던 거야? 자기의 막내 아들 호야였단 말이야. 변방을 말을 여기 나와.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근데 진나라가 망한 자가 오랑캐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자식의 호예라는 것을 모르고 길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 진시황보다도 윤직원 영감이 더 어떻다라는 것을 불행하다라는 것을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에헤 윤직원 영감 진시황보다도 그러니 집안을 망치게 할 인물이 종학이라는 거에서 이 인물을 알고 죽었으니까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네. 윤직원 영감을 믿었던 종학이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진시황은 밑줄 기자 진시황은 호해가 진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진시황의 행복인 거야? 아니면 지금 윤직원 영감이
행복인 거야. 진시황의 행복이라는 이야기네, 그지? 진나라가 망하는 것은 후회라는 거에서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래도 눈을 감았으니까 야 진시황 네가 더 낫다.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그렇게 믿었던 종아리한테 배신을 당했으니까 더 아프겠네라는 이야기네. 오케이?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진시황 네가 더 낫다. 야 사회주의라니 응이라는 거에서 경악과 분노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윤직원 영감을 치켜 세우면서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해학적으로 계속 까고 있어. 되게 두꺼비같이 인물이 막 으르릉 하는 거에서 아까도 동물 같다라는 거에서 행동이나 심리에 대해서 다 희화화를 시키고 있는 조롱과 경멸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인물의 희화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윤직원 영감은 사무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말이야.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하고 있어. 사람이 와 이렇게 하는 거에서 공격적인 건 종아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왜 미친놈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냐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왔을 때부터 약간 기미가 보였는데 그러면 참말이나 참말이여 응? 윤직원 영감의 당황한 모습 이쪽이자 당황한 모습 묘사에다가 밑줄 막 이마에 땀이 막 찌꺽찌꺽 올라오는 거야. 그런 초주길로 깎아 죽어도 아깝지 않으로 오사육시를 해야 되겠대. 막 목을 베고 막 팔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그놈이 그렇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사회주의 운동을 해 이쪽이자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불황당패에 들어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하적배 같은 불황당이다.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게 아니라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의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이 물을 친 듯이 조용한 거야.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얼마만큼인지. 그래서 이 대사는 좀 나오겠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 오죽이나에다가 밑줄 쭉 그리시고 윤직원 영감은 어때? 시대 역사의식이 결여가 된 반민족적 인물인 거야. 이 좋은 세상이라고 외치고 있는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걷어서 주먹으로 바닥을 탕 치면서 밑줄이자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에다가 밑줄 끄시고 영각을 하듯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황소의 울음소리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는데 계속 윤직원 영감을 좀 묘하게 깐다라는 거를 기억해줘. 알았지? 희야와야 하적패가 있냐 이런 거에서 이제 인물의 말을 통해서 인물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야 지금 일제강점기에 화적패 조선 말기에는 있었는데 없어. 불황당 같은 수령 조선 말기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 재산이 이때야지 도적놈의 것이고 목숨을 파리목숨 같던 이 조선 말기의 말세년이 다 지나가고 자 봐봐봐 지금 말세의 끝판이 난 세상 가고 거리거리 순사가 우리를 지켜주잖아.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남은 수십만 명의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는 것이 일본놈들인데 일본놈이라고 하지 말고 일본인들인데 일본한테 오죽이나 고마워해야 되겠는가? 응? 제 것이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밑줄기자 태평천하에다가 밑줄 끼시고 윤직원 영감의 현실인식입니다. 그래서 밑줄 기자 친일 지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풍자적으로 제시에다가 밑줄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쩌다고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태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참석을 밑줄 기자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보호라고 생각하는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 드러나면서 열린 결말 이 집안은 어찌 될 것인지. 그래서 풍자소설 개학입니다. 주제는 일제강점기 중산층의 타락감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허위의식을 통한 식민지 현실이 비판이 되더라. 그래서 1930년대의 사회상이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드러납니다. 윤직원 영감, 그리고 윤주사, 그리고 종합과 종수 이렇게 3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풍자기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물의 반어법과 희화화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으로 작품 속에 개입을 하는 목소리도 기억해줘. 비유랑 과장으로 인물을 해학적으로 방언과 비속어 사용으로 사실감과 현장감 밑줄 꺼줘. 판소리 사설적 문체에다가 밑줄 경어체에다가 밑줄 우리랑 가까우면 누구는 인물이랑은 멀어져서 인물의 조롱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저 모습 좀 보소라는 거에서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겉으로인데 약간 오타났다. 겉으로는 인물을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을 격화시키고 있더라. 오케이. 이것 좀 기억해줘. 겉으로는 인물을 치켜 세우는 화려한 외양이지만 실상을 격화시키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앞부분의 편집자적 논평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가서 이것도 관련된 장면, 바로 앞에 장면은 관련된 장면이야. 지금 앞부분에 1번부터 18번까지 다 풀 수 있어. 1번부터 18번까지 다 풀 수 있고 망진자 후연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도 다 괜찮아. 여기도 풀어도 될 것 같아. 여기도 27번까지 다 합격. 28, 33은 X 28, 33은 X 근데 남은 단이 관련이 있어. 남은 단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좀 보면서 할 수 있다면
풀어보는 거를 추천하는데 너무 많다 싶으면 안 풀어도 돼. 왜냐면 58, 60은 아예 조금 겹치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있습니다. 왜냐면 60번 이런 거 푸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수로 갈게요. 인간의 욕망에는 대결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너무 많이 쓰거든요. 아주 기대해봤습니다. 사수. 낼 거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대결의식. 여러분도 꼭 이기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승부욕이 좀 있나요? 이런 거를 약간 자극시키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재미없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끝내는 내용입니다. 끝내 이겨도 비굴하고 저도 영영 패배로 남는 대결이었다. 그래서 운명과도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B랑 나는 참 그렇게 대결을 했지. 친구 B와 대결해서 늘 양보하던 나는 양보하던 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양보를 하는 성격이었던 거야. 마침내 B의 사형에 집행할 사수가 되어버리네. 운명의 장난인가요? 친구, 경쟁자, 애정의 대상까지 얽힌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나는 끝내 이겼다라는 것조차 확신할 수가 없어. 밑줄 끄자. 이겼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못 쏘거든. 이 작품은 인간 내면의 대결의식과 패배의식,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대결의식과 패배의식에다가 밑줄. 그래서 약간 시대적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야. 우의적 의미의 민족적인 비극이 약간 좀 겹쳐져 있지. 운명처럼 반복되는 갈등의 본질을 고통스럽게 보여주더라. 이해의 배경으로 갑니다. 이 작품은 친구였던 나와 B가 성장 과정에서 밑줄 끄자. 성장 과정에다가 밑줄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대결을 하게 돼. 본능적인 경쟁의식 누구나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에다가 밑줄 경쟁의식에다가 밑줄 내면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형을 집행한 나가 병원에 입원한 현재 시점에서 출발해서 과거를 해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 내가 병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병원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순행적 구성이야. 간결한 문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좀 심리적 긴장감에다가 밑줄. 한 개인의 갈등 구조는 사형 집행이라는 극단적 장면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밑줄 끄자. 남과 북의 분단에다가 밑줄. B와 나의 대결을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남과 북의 분단의 대결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해석을 하자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어. 왜 병원에 있는 거니? 나는 친구 B의 사형을 집행하던 순간에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지. 여전히 자신이 B에게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껴. 나와 B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거든. 곰 선생에다가 동그라미 선생님 아니야 이거는.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면서 처음 대결이 시작되었어. 중학 시절에는 애정관계, 병에다가 동그라미. 그렇게 공기총 사격 대결을 벌이다가 귓바퀴에 상처도 났어. 6.25 전쟁 이런 외부적 요인이 계속 생기지. 나는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고 경위는 B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졌지? 이후에 이적 혐의로 구속된 B의 사형이 집행이 되며 나는 사수로 지명이 돼. 내가 B를 죽이는 거야.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총을 쏘지만 B는 이미 쓰러진 상태였어. 졌네. 충격으로 쓰러진 나는 병원에서 깨어나서 승패조차 분명하지 않은 그 대결을 되새겨보는 거야. 인물의 정리만 스토리만 기억해놓으면 될 것 같아. 사형 집행의 사수 나는 밑줄 끄자. 패배감을 내면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심리적 갈등과 혼란에다가 밑줄. 그리고 B는 영원한 맞수야. 나랑 경쟁을 해왔지만 경이랑 결혼을 해서 이적의 혐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경이는 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B랑 결혼을 하게 되고 나에게 패배감을 안긴 여성이다. 넘어가자. 곰선생, 선생님 아니야. 외부적 개입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결 구조의 출발점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 때문에 대결을 하게 됩니다. 곰선생의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는 어릴 적의 첫 번째 대결을 기억해줘. 첫 대결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가 코피를 흘리면서 패배를 해. 그럼 패배감의 내면화가 시작되었구나. 패배감의 내면화에다가 밑줄. 경의를 둘러싼 경쟁. 공기총 대결에서 B가 이기면 나는 신체적인 상처와 감정적 상처를 둘 다가 입혔어. 밑줄 끄자. 신체적 상처에다가 밑줄, 감정적 상처에다가 밑줄. 상처받았어. 그리고 경희가 결혼을 해버리네. 누구랑? B랑. 나는 사랑과 우정 모두를 상실한다. 밑줄이자. 사랑과 우정 모두를 상실에다가 밑줄. 사형장에서의 대결. 나가 B의 사수로 지명이 되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야. 대결의 끝이자 가장 극단적인 갈등의 형상화지. 밑줄이자. 가장 극단적 갈등의 형상화에다가 밑줄. 병원에서 깨어난 나가 생태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 그만큼 인간의 내면적 갈등의 무력감.
발단 부분, 역순행이라는 걸 기억해줘. 어린 시절에 우리 갈등의 첫 번째 대결,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 경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배신감, 절정 부분에서는 사수로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지만 결정도 못해 승패를 단정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든다.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상 포인트만 짚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걸요. 깃바퀴의 상처에다 별표를 하나 주고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B와의 공기층 대결에서 입은 상처거든. 밑줄 자 패배의식의 상징물에다가 밑줄 요 호두만한 이것만 만지기만 하면 나는 아씨 졌었지. 사형 집행에 직전 이 상처가 무의식적으로 만져지게 돼. 그래서 밑줄 자 과거의 대결이 여전히 현재를 지배해다가 밑줄 과거에 졌다라는 의식이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까칠한 감촉에다가 밑줄 끄시고 호두껍질처럼 상처가 나 있거든. 변호와 총 쏘아. 사형 집행의 불용의 명령인데 나는 이걸 하지 못해. 밑줄 끄자. 운명의 압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계속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B랑 나는 싸우게 되는 거야. 인간이 선택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이 극대화되지. 갈등의 극대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외적인 구령에 복종하는 인물들의 무력감을 드러낸다. 밑줄 끄자. 외적인 구령에 복종하는 인물들의 무력감에다가 밑줄. 곰 선생이 때리라고 하니까 친구의 뺨을 때릴 수밖에 없잖아. 기적 같은 것이라도 B를 구출하고 싶은데 사형 직전에 B의 구출을 상상하는 장면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지. 밑줄 끄자. 감정이 앞서는 인간적인 연민에다가 밑줄. 복잡한 내면 심리에다가 밑줄. 그러니 완전 두 가지의 감정이야.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연민, 적대적인 감정이면서도 우정 이런 것이 교차를 한다. 기적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나는 또 지각을 했다라는 것을 못 샀어. 대결에서 늘 뒤처지는 자신의 패배감. 결국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자각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 지각은요. 밑줄 끄자. 심리적 방황에다가 밑줄. 미성숙이다. 지각. 혼몽한 결말. 나는 이겼는지 졌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드는데요. 이는 대결의 끝이 승패가 아닌 밑줄 끄자. 상처와 공허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약간의 메시지. 대결을 해봤자 남는 거는 뭐다? 상처와 공허다. 시각적인 심상, 흰 눈이 쌓인 산록, 검은 천, 빨간 딱지, 가슴에 여기 쏘라고 빨간 딱지, 색채 대비에다가 밑줄, 사형장에서 진짜 B가 죽는 거야. 긴박감에다가 밑줄, 차가운 정서를 고조에다가 밑줄, 죽음과 대결에다가 밑줄. 청각적으로 또 비극성, 바람 소리에다가 밑줄, 쇠붙이에 당기는 소리, 헛기침, 총성, 고요한 공간에서의 긴장과 공포를 증폭시키네요. 긴장과 공포 증폭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런 감각의 청각의 이미지는 심리적 불안을 입체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 상징적인 공간, 사형 집행장에서 두 인물의 대결이 종결되는 장소이자 개인적 갈등과 역사적 비극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무대, 공간의 황량함, 대결의 허무함과 비극, 대결은 한마디로 뭐다? 허무하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오케이, 남과 북의 대결 역시도 어떠다? 허무하다. 남과 북의 대결 허무하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와 쟤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별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처음 대결에다가 밑줄 코피 터져서 패배했어.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와 경희의 관계를 B에게 고백을 내가 먼저 좋아했어. 밑줄 끄자. 경희와 나의 관계를 B에게 고백에다가 밑줄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근데 바로 B가 대결 신청.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깃바퀴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밑줄 끄자. 나의 깃바퀴에 상처가 남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패배했어. 그러면서 6.25 전쟁이야. 계속 외부적 요인이지.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계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정과 사랑 두 달을 잃은 거야. 그 후에 B는 모반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적의 행위로 인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내가 지명이 돼. 흰눈이 쌓인 흰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에 감각적 이미지 잘 보라 그랬지. 바람 소리에다가 밑줄, 사형 집행장에다가 네오박스 치시면서 공간적 배경과 계절적인 배경 겨울입니다. 나는 권총 사격의 몇 점, 카빈의 몇 점, M1 소총의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원에서도 알려져 있는 명사수야. 내가 지명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다가 밑줄, 너무 총을 잘 쏴서.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지.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었어. 거부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번 더 외부적 상황으로 대결 구도가 되었네요.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의 피해낼 도리가 없는 상황이야.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기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거는 따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괴롭다는 거지.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은 말이야. 거부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데 말이지.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그런 일은 어떠한 불우한 사람이라도 직업으로 삼고 싶지 않겠다라고 동정을 했는데 말이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혐오스러워.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도 없는데 말이야. 지금 나의 경우가 약간 달라.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밑줄 끝줄 복수의 만족감 같은 패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 내가 쏴주는 거야? 밑줄 한번 끌게. 미소를 지을 뻔했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감정은 뭐야? 밑줄 끝자. 이 내면에 쌓였던 경쟁의 의식, 오타가 났네. 면에 쌓임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경쟁의식과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분출이 되어서 패심의 미소를 지었대 처음에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떠올랐던 거야? B의 얼굴에 경의의 모습이 겹쳐왔어. 가부가 될 경의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다라는 쓴하고 아름다운 정의 얽매이는 인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인간의 모습에다가 밑줄 인간적인 정.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 혐오를 느끼게 하는 애다가 밑줄. 그래서 추억이 있지만 그 추억이 더 이상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감정도 떠올랐다는 거지. 오케이. 나는 눈을 떴다. 세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전환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거 현재가 계속 교차가 될 거거든요. 좀만 힘내요. 이제 다 왔어요. 10m 거리 전방에 B가 서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무언이 없느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B가 가로져 밑줄 끌게 간단한 문장 긴장감 조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문장의 길이가 되게 짧아. 유언이 없는 B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왜 하지? 왜 유언이 없는 것이지? 라고 하면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패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지 않았다는 거야. 막 빌고만 이렇게 막 행복해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내한테 전해주고 막 이런 말 안 하고 싶다는 깔끔하게 가는 거야. 안 졌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빈대.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에도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이쪽이자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다가 밑줄. 나는 늘 명패에서의 승패 대신에 스스로 물러섰단 말이야. 친구한테 그냥 물러섰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B는 늘 이겨왔지.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 앞에 놓고 B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대결에다가 밑줄 마지막 대결이지.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에 조금도 경악의 표정이 없어. 밑줄 끝자. 조금의 경악의 표정도 없다에다가 밑줄 승리한 거야.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야.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나 보다라는 거에서 밑줄 긁게. 마지막 순간에도 B가 담담함을 유지해다가 밑줄 그만큼 심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인물이야.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네. 밑줄 끝자.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에다가 밑줄. 나는 지금 심리적으로 요동치고 있잖아. 미칠 것 같잖아. 그러니 나는 졌다.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 수도 있어. 내가 없었으면 뭐 아내한테 이런 거를 전해달라. 경혜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해주고 팠을 텐데 말이야. B가 나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고 유언조차도 남기지 않는 거야.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으로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습니다. 뒤에 손을 묶인 대로 이단.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 심장에 붙인 빨간 현갑의 표지 여기가 햇빛 받아서 반삭거려서 더 또렷하대요. 집행장의 모습 묘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헛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 다들 몸들의 움직임만 있을 뿐이야. 고조된 긴장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네, B한테 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B가 이기적인 모반의 형이야. 그런 신문 보도를 보고 난 후에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는데 과거의 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 현장의 장면에서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어. 경위를 찾아간 순간이야. 좀 잘 봐봐. 과거의 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경위를 찾아갔어.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서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었던 거야. B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을 버리진 않아. 찐친이라고 생각해.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해질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어 라는 것으로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다 왔어. 힘만 좀 내봐봐. 그래서 어쨌든 경쟁, 우정, 적대, 연민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자. 경쟁하는 관계에서의 우정에서 적대감에서 연민. 지금 B에게 졌다라는 순간에 적대감에서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이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야.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귀어온 것이야.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에다가 밑줄 그시고 환경적 조건에 불가피한 운명에다가 밑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B를 생각하면 애증의 덩어리인 거야. 이중적 감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이 유일한 친구에다가 밑줄 그와의 어쩔 수 없는 이 대결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 간신이 더 강렬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재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나를 만난 경이는 시도 울기만 했지.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도 그랑 장벽이 없는 것만 같았어. 경이는 남편에 비해 구출 문제보다도 밑줄기자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에다가 밑줄 그시고 여자는 이렇네요.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왜 B랑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늘어놓는 거야.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랑 자기와의 과거를 잘 아는 B였기 때문에 나의 생사에 대해서 수소문에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이 묘연해지는 찰나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던 거야. 이쪽이자 B가 경이랑 결혼을 하게 된 계기 요약적 제시에다가 밑줄 변명을 하는 거지.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이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 남아있어.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야.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는 경이의 희망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야. 경이를 나도 못 찾았어.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거세게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이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가슴이 뿌듯해지는 거야. 경이에 대한 미안함에다가 밑줄 가슴이 뿌듯했다라는 것은 경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쁘지 않아.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야 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보다는 일단은 B가 더 급하다. 그런데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다시 현재로 돌아옴에다가 밑줄 과거 현재 교차라고 하면 끄덕끄덕 해야 돼. 과거 현재가 교차되고 있어. 안정장치를 푸는 세부치 소리. 와 이런 거 청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사형 집행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비극적이네.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기만 해. 아하 나는 무심 중에 이거 체크해야 돼. 깃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에다가 밑줄 이 심각한 상황에 왜 내 상처에 손이 가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대결의식이 살아나는 거야.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거의 대결의 의식이 현재에 지속되는 거야.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지. 기나긴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 수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서 엄습해온다. 비와 경이 그리고 공기총 걷잡을 수 없는 착착한 감정 밑줄에다 얽히고 설킨 거야. 이런 게 바로 얽히고 설킨 심리적 혼란에다가 밑줄 감정 폭발 견우어 총 구령에 맞춰서 사수를 일제히 갤머리 반에 어깨를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지.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밑줄이다. 승리감에다가 밑줄 내가 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비의 심장 위에 쏴야 되겠다. 가늠새 총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수로서 우위에 선 듯한 일시적 승리감을 느껴보네요. 밑줄이자 일시적 승리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고. 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기적 같은 것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B를 데리고 도망가고 싶다. 날 수는 없을까? 이중적 감정에다가 밑줄 이러면 이제 진 거야. 안 죽이고 싶은 감정이니까.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이 됩니다. 계속 감각적 이미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인지는 두 번째 손가락. 밑줄 끌게 촉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계속 고조된 긴장감.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쏜단 말이야. 구령이 끝나기도 빠르게 일제히 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비극적 고조, 청각적 이미지. 근데 나는 못 당겼어.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해버렸네. 밑줄 그자. 또 지각에다가 밑줄 내가 한 발 느린 거야. 한 번의 패배를 인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각이라는 말인 즉슨 뭐다? 열등감과 무력감에다가 밑줄 나는 또 줬구나.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뒤늦게 한 방 땡긴 거야. 아하. 사격의 물리적 결과 외에는 의미 없는 결과 인식, 사형이 끝나고 난 후에 허탈감, 밑줄 끄자. 행위의 공허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결에 파쳐 뭐 하겠어? 화약의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 이미 B는 다른 내 방의 탄환을 받고 쓰러진 뒤인데 허공에다가 갈겨버린 거야.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맞아. B는 쏘지 못하는 나를 보고 그렇게 이겼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패배감을 떨치지 못한다. 이런 감정이죠.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꼬꾸라졌어. 극도의 빈혈로 말이야. 그만큼 이제 기절을 한 거지. 이제 눈을 떠보니까 병원입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이가 서 있다라는 것은 간호사를 경이로 착각한 거야. 찬 수건을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는데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어. 경이도 아니야.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그냥 간호원인 거야. 밑줄 끄자. 후회와 해환의 심리 표출에다가 밑줄 꿈과 현실이 오고 갔지.
근데 맨 처음에 병원의 장면이었거든. 맨 처음 병원의 장면에서 과거 예상이 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아서 혼모함 속에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해다가 밑줄 끄시고 여러분 승패는 모호한 것이고요. 공허한 것이고요. 대결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지막만 기억해 놓으세요. 대결의 무의미 속에 인간 내면의 공허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현대소설, 감천소설, 심리소설, 문의적 소설. 그래, 대화가 없으니까 심리소설이야. 심리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얘들아, 승자 없는 대결은 허무와 비극이다. 인물 간의 오랜 대결의 구도, 심리적 갈등. 현재 과거 교차는 꼭 기억해줘. 현재 과거 교차에다가 밑줄. 인물의 내면 변화에다가 밑줄. 감각적 심상 겁나 많이 사용되었네. 개인적 사건을 통해서 민족 분단의 현실, 남과 북의 대결은 허무한 것이다. 비극적인 것이다.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다. 결정적 순간에도 승패조차 모호한 대결의 무의미. 대결의 무의미에다가 밑줄. 싸워서 뭐 할래?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밑줄. 끝내 이겨도 비굴하지. 저도 영영 패배로 남는 대결. 이것이 바로 무의미한 대결. 이제 풀어주시고 3문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아, 너무 시간을 알차게 썼네요. 만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날개 앞부분을 안 했으면 한 문점을 조금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지만 날개 앞부분을 알아야지 또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위안과 함께 다음 시간에 발레복합이랑 현대소설 둘 다 해야 되거든요. 꼭 두 번 챙겨오세요. 알았죠? 발레복합이랑 현대소설 챙겨오세요. 그리고 문법은 쌤이 한 1시간 좀 넘게 쫙 설명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학교 진도 나가는 거 지켜보고 문제부터 먼저 푸시고 만약에 문법 막히는 사람을 1대1 정해. 그럼 내가 저 완벽하게 이해시켜줄게. 문법은 문제로서 막히는 문제로서 개념을 끌고 오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발 이 짓을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1학년, 2학년 때도 했던 내용이잖아. 1학년 때 다 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그걸 또다시 개념을 뭔가를 막 돌리지 마. 막 인강에서 뭐 의문, 품사, 단어 형성법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개념을 이제 그만 들어. 이민호 쌤이랑 수업 시간에도 하고 있으니까 개념을 이제 그만 넣고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발 풀어.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린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비어있는 개념을 긁으면 돼. 넣으면 돼. 근데 계속 막 강의 듣고 막 설명 듣고 이거 오히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문 내용을 이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마라. 문법은 공부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 그리고 해요.